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일 예정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한편 용산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행정관들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조직 폭력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확인한 조폭 유튜브만 11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콘텐츠가 버젓이 돌아다니는지 사건 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10월 4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강서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으세요? 저는 집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요? 제가 광명시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이제 강서구, 양천구라서 네. 사실 친구들도 그쪽에 좀 몇 명 있고 가족도 그렇군요. 또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친구의 지역구네요. 그렇습니다. 가족의 지역구기도 합니다. 가족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박정희 기자는요? 저도 옆 동네에 살고 있긴 한데 네. 지인 중에 강서구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민심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투표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표를 많이 한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 그만큼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이 투표율 관련해서 높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여야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그 강서구청입니다. 서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 후보들이 처음으로 맞붙었다면서요. 네, 어제 공개된 이 선관위 주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들이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수정 정의당 후보, 그러니까 직전구청장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 이거 본인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진교훈 후보가 강하게 김태우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고, 권수정 후보도 이 김 후보의 이 40억 원 애교 발언 이걸 언급하면서 입만열변 말이 바뀌는 후보 아니냐, 어떻게 이런 발언 할 수가 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태우 후보는 이 진교훈 후보의 전략 공천을 문제 삼았는데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의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경선을 거쳤지만 민주당은 전략 공천, 낙하산 공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특히 진교훈 후보의 여러 이제 경력들, SNS에 공개된 경력들을 보면 서울시당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런 경력들이 공천 후에 임명장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력을 만들어서 경력을 급조해서 이렇게 선거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서구의 발전을 두고 이거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김태우 후보는 중앙정부의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당 후보의 강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진교훈 후보는 국회 다수당이 어디냐? 민주당이다. 민주당 국회에서 법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서구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자, 정작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데이터들이 필요할 텐데,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은 뭔지, 또 후보자 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공개된 토론회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후보까지만 나왔기 권수정 때문에 후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7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현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강서구가 교육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을 했는지 이 후보자들 중에 영어 도시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전국 단위 자사고 유치를 통해서 명문 학군을 조성하겠다. 영어 유치원을 유치하고 강남급 학원과도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이외에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도 영어 공용도시 조성을 공약했고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도 영어 파크 공원을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이 영어 도시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계는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이 학부모들이 교육료를 좀 이용해서 이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영어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냐 이런 지금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강서구가 유독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약들도 두드러지는데 권혜인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제1공약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래서 선구제 후 회수,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즉각 실시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회 차원의 정부 차원의 대책에서는 빠진 부분들이긴 한데 당선되면은 이 구청장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외에 권수정 정의당 후보, 김유리 녹색당 후보, 진교훈 민주당 후보도 적극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 보전을 약속을 했고요.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공약들도 눈에 띄는데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범죄 피해 디지털 정보를 삭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법률 지원도 피해자들에게 해주겠다. 또 권수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자를 위한 조례를 따로 발표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등 이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건강 조례를 추진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유급 병가 지원을 하는 등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강서구 유권자분들이 정말 꼼꼼히 시간을 들여서 좀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하튼 간에 오는 11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이틀 뒤면 사전투표일이죠. 네. 자 승패가 사전투표율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고 이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여기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쉽게 좀 편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올라가고 뜨겁게 되면 이른바 직장인층, 그러니까 젊은층, 중장년층이 좀 많이 투표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 볼 때 결국에는 좀 야권 성향의 투표자들이 투표를 많이 한 거다. 그래서 야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 예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이 21.95%였습니다. 역대 재보선 최고를 기록했는데 개표 결과 아시겠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크게 눌렀어요.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가 39.2%의 득표를 기록을 했는데 선거 전 조사 결과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를 거둔 거예요. 결국 높은 사전투표율이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이 당시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마침 많이 하고 있고요. 역대 재보궐선거의 평균 사전투표율이 15%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늠하는 사전투표율 기준 이게 20%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가 20%대에 이른다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여당에 희망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놨거든요.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20%대가 될지 안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당장 주말에는 나오니까 이걸 좀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투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투표율이 높다 그러면은 또 여권 쪽에서도 여당 지지층도 큰일 났다. 꼭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본투표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엔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이게 높은 게 마냥 민주당 야권에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실망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결국 끝까지 누가 지지층을 투표장에 이끌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로 가봅니다.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네요. 지금 오늘까지가 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이라서 오늘 안으로 사실 송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회의 일정조차 지금까지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채택은 불발된 것이 아니냐, 불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신원식 후보자가 이 국방 전문가다, 또 전략통이다 그러면서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신 후보자의 과거 여러 가지 막말 논란, 그리고 역사관, 건국절을 포함한 이런 역사관 논란, 또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아서 부적격 인사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이 여당의 적격 의견과 병기를 해서 채택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적격 의사를 병기할 수 없다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고요. 오늘 만약에 채택이 불발이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재송부 요청이 와도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이 신원식 후보자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던 김행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일로 예정돼 있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김행 후보자, 그러니까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서 소셜뉴스 등 후보자와 배우자가 재직한 회사의 최근 10년 주식 변동 상황 내역서 일체, 이런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업 영역 활동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23년 후보자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주식,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서 거래 내역 일체, 그리고 여기다가 신우이에게 주식 매각 당시 후보자, 배우자, 신우이 간 주식 매매 관련 계약서 사본, 여기에 대해서도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또 국회에다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원래는 김행 후보자가 공개를 약속한 자료들이거든요. 지난달 17일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백지 신탁 전후 주식 변동 상황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난달 24일에는 입장문에서 청문회 때 모든 주식 거래 내역,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5일에는 청문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좀 내일이면 청문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식이 이동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볼 수가 있지만 국민들도 자료를 포함해서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일 청문회에서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건데 왜 전날 아니면은 뭐 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왜 못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일 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또 근본적인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보이콧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김행 후보자도 참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런 일정을 정하고 증인 채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아예 안 열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해 보여요. 어떻게든 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열지 않고 그냥 임명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가 될 거거든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사과만 있으면은 이걸 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과연 민주당이 사과를 할 것이냐, 아니 사과 말고 어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원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4시 반에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 이후에 확실히 내일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 뭐 밝힐 걸 밝히는 그런 또 장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기능에 맞는 또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앞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여전히 부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추석 연휴 내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법원이 선고했던 기각 사유, 그리고 기존 수사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를 계속 추석 연휴 내내 검토했다 그래요. 사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검찰에게는 부담감이 있는데 일단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좀 기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정도 보강 수사를 통해서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2월에 이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딱 한 달 뒤에 3월 22일에 불구속 기소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얘기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면 혐의를 소명됐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소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 혐의마다 이 소명 정도를 굉장히 다르게 판단해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뒤에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게 과연 또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일단은 위증교사 혐의만 기소를 하고 쌍방울 이 대북송금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정자동 개발특혜, 호텔 개발특혜 의혹과 따로 묶어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영장 재청구를 또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영장 기각 이후에 법원에 꾸준히 검찰이 좀 이례적인 수준으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춰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 더 알아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 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에도 가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추석 연휴 때까지만 해도 이번 주에 당무를 복귀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바로 이제 갈 거다. 현장에 가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계속 뭐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주 당무 복귀는 힘들 거다. 물론 병상에서 당무를 보고 있지만 직접 이 국회에 나와서 당무를 보는 것은 다음 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주말에 강서구에 가서 지원 유세하는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그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하더라도 외출 형식으로라도 주말에 강서구에 나와서 진교훈 후보의 손을 잡고 지원 유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네. 강서구는 더 뜨거워지겠네요. 네.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도로 흐름 많이 원활합니다. 거의 막히는 곳이 없는데요. 동부가선도로 의정부 쪽 군자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옥천교에서 상계교 사이 속도 줄여 지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도 대체로 수월합니다. 돌발 상황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구리 남양주 요금소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하기분기점 5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부동탄 터널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까지 정체인데요. 신갈 부근 5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부근 2,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고 여기에 3차로에서는 사고까지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갑니다. 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시끄러웠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포털 내용인데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캐거와 또 선전을 하고 있는 항저우 현장인데요. 1일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네. 갑자기 여당에서 포털을 다음해서 중국 응원이 91%나 된다. 네. 이게 무슨 일이냐.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야만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1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응원 페이지를 보면 중국의 응원 비율이 최대 91%에 달했고 한국 응원은 적을 때는 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대표팀 응원이 정말 현저히 더 적게 나온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해는 안 되네요. 네, 이해가 안 되고 반면에 이 포털 사이트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국 응원이 대략 94%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박성중 의원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거 중국이나 북한의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세력이 가담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이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실제 다음과 네이버의 정치 이슈에 달린 댓글을 보면 특정 1%의 사람들이 보수 진영만을 저열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축구 응원 이 메시지, 이 응원 페이지 조작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선거 과정에도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선거 여론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MBC의 김태우 국민의 후보 관련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악의적 프레임 더 씌우기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포털사이트 중국 축구 응원 클릭수 이게 많다는 사실을 시작해서 포털 선거 여론조작 MBC의 후보자 보도 여론조작 의혹 이렇게까지 뭐 계속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뭐 올바른 그런 판단이냐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방통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범부처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지시했어요. 이거 조작 의혹 들여다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방통위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에 약 50%가 네덜란드 또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해외 세력이 가상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데 이걸 악용해서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을 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어떤 세력이 작용한 건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범접부 TF를 통해서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포털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번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논란이 나오고 나서 10월 2일 그리고 어제까지 이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가 계속해서 해명과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다음에서는 이 클릭 응원 서비스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또 여러 번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종종 이례적인 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명을 하면서 일단 2일 이 클릭 응원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또 어제 나온 이 카카오의 입장을 보면은 방금도 박종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IP 2개가 전체 해외 IP 클릭 건수 중에 99%나 차지했기 때문에 이 특정한 2개의 해외 IP에서 뭔가 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부정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클릭 응원을 하려고 해도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뭐 매크로를 돌리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응원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클릭 응원 서비스가 누구나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는 비로그인 서비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매크로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그 누구나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다는 점과 매크로 사용 가능성이 이 중국 또는 북한 사람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심지어는 선거 여론 조작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사실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구 경기 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하는 게 과연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여론이 조작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사용을 했다 그래도 그 매크로를 사용한 주체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매크로를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또 매크로 이용 여부를 떠나서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흥미 위주의 장난 또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거든요. 정확한 진상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미 2020년에도 그리고 작년 말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중국발 여론 조작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근거가 부족해서 유야무야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구 응원 가지고 지금 선거 여론자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한 주장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이승만 기념관으로 가봅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던 배우 이영애 씨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 씨는 지난달 10일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부 소식에 일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거론하면서 이영애 씨의 기부를 비판했고 누리꾼들도 보면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영애 씨가 입장을 낸 건데 기부의 근본적 취지는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을 하자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 모금 참여를 하며 보낸 서신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분수 넘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소신을 밝히고자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좀 하면서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건국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건국사를 다시 쓰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역사 왜곡의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일부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영애 씨는 이 역사와 건국사를 이승만 전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쓰려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정확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념을 앞세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포용하고 감싸주는 화합이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돌아가신 대통령 모든 분의 공을 기리면서 기념재단에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재단에도 기부하고 있다. 이걸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 그러니까 이 진심을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런 뭐 역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 이념 전쟁 이걸 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하지 말자는 취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배우 이영애 씨가 그냥 워워워 하는 본인의 또 네, 호소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또 관련 입장을 밝힌 내용이 조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비판 발언을 했던 가수 자우림이죠. 김윤아 씨에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야당이 또 비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수 김윤아 씨가 앞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종의 이제 비판적인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해서 사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그 김윤아 씨를 비판한 바가 있는데 이 유인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 김윤아 씨 발언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연예인도 권력자가 아닌 일반인 아니냐. 그 김윤아 씨에 대해 발언하거나 여당 대표도 김윤아 씨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유 후보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예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도 뭐 세무조사 같은 그 정부 차원의 압박을 우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사실 아까 이영애 씨 얘기도 나왔는데 개별 연예인의 그런 의사 표현에 대해서 할 말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배우 이영애 씨 예를 들면서 할 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런 의사 표현을 한 건 아니다. 근데 왜 국민의힘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만 그렇게 가수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런 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삼으면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자우림의 김유나 씨의 관련 발언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쿄전력이 준비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에 이 오염수 약 1톤을 해수 1,200톤으로 희석해서 수조에 담은 다음에 샘플을 떠가지고 이 트리튬, 그러니까 삼중 수소 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상정한 농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일 방류를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방류와 비슷합니다. 17일에 걸쳐서 약 7,800톤을 흘려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흘려보내면서 또 어떤 돌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도쿄 전력의 설명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계획대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뭐 한 3만 톤 정도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피해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피해를 걱정하는 분들 많지만은 사실 일본 어민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어민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이 21억 8,014만 엔,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75.7%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어민들 입장에서 정말 큰 타격을 입는 것이고 일본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30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만큼 많은 보상 비용, 피해액을 계속해서 메워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다에 방류되는 이 오염수에 대한 측정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피해 그리고 우리 국내 어민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서 권력 순위 3인 인물이 바로 하원 의장인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표결 끝에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최초의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고요. 미 하원이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표결을 해서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임을 주도한 인물들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 8명이었고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찬성에 가담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해임이 된 것인데 공화당 강경파가 이렇게 해임에 나선 이유는 최근에 메카시 의장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해주면서 셧다운을 일단 급한 불을 꺼줬는데 공화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부 미국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예산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메카시 의장이 합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강경파 8명이 나서서 해임을 시켰는데 이렇게 소수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네, 상당히 또 미국 하원이 강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인권연구소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길었던 연휴에 후유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힘듭니다. 5184님 길었던 연휴 기간 일을 계속해야 했지만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함께 할 수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고맙습니다. 0402님 길고 긴 연휴가 끝난 후라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파란 하늘도 한 번씩 올려다보고 시사본부도 들으며 차근차근 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편안한 디저트송 들으면서 일상으로 컴백하시죠. 0548님이 신청하신 스팅의 Fields of Gold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sun in his jealous sky as we walk in fields of gold. So she took her love for to gaze a while upon the fields of barley. In his arms she fell as her hair came down among the fields of gold. Will you stay with me? Will you be my love among
the sun in his jealous sky as we lie in fields of gold. See the west wind move like a lover's soul upon the fields of barle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상영과 중을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가운데 중자의 경우는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면 앞에 말과 중자를 띄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는 중자는 앞에 명사와 띄어서 쓰니까요. 상영 중은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도 근무 중, 수업 중, 회의 중 이런 말도 모두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띄어서 써야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앞에 말과 띄어서 쓰는데요. 임신 중, 수감 중, 재학 중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니 또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때 이 중은 여러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이때도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 아니니까 너희와 영웅 뒤에 중자를 붙여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서 사전에도 하나의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은연중, 무의식 중, 한밤중 같은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두 붙여서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곧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오후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중남부에 한때 비가, 영동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충청권과 전북에도 비가 오겠고 경북 북서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로 적겠고 구름대 이동 속도가 빨라서 금세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를 뿌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최대 20mm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 대전, 광주, 제주 24도, 강릉과 부산은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금융 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매크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류 준비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일본 도쿄전력은 문제가 없으면 내일부터 다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8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소매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7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제 눈에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네. 제 눈에는 이미 저는 왕 다크서클이 있어요. 네. 쉬는 것도 힘드네요. 길게 네. 하면은. 명절 이 후유증, 네. 피로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긴 할까요? 네. 일단 회사에 택배를 시켜 놓으시고요. 네. 택배를요? 네, 그거라도 기다려야 되니까. 예. 네. 뉴스 들어가시죠. 아, 택배를 기다리는 그 네. 마음으로. 네. 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를 택배 배달해야 되죠, 그죠?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재임 중 학부모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고 이영성 교사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네요. 네, 그 SNS 계정이 하나 있었죠. 촉법나이트라고 그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막 신상을 다 폭로해버리는 그런 계정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그 페트병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당사자. 그래서 손을 다쳐서 교사에게 사비로 수백만 원을 받았던 학부모가 있었죠. 그 학부모의 자녀, 당사자인 A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캡처해서 여기에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그 학부모의 자녀 당사자인 A씨가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나 괜찮아. 일단 기사에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야. 비계로 바꾸고 그러니까 비공개 계정으로 바꾸고 네.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절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피해를 줘서 숨긴 것이다. 우리 집 명예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거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A씨가 억울하다고 하는 이 반박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잘잘못은 여기서 법리적으로는 밝혀질 전망인데 이제 일단은 그럼
아직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었고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 지인이다. 뭐 요렇게 나와버리니까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영승 교사 휴대폰 2대를 경찰이 확보해서 조만간 학부모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상당히 이것도 좀 민감하게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예, 그 드라마가 한창 열풍을 불 때도 사실 우영우는 좀 판타지다. 요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서 2013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월급이 98만 원 증가할 때 장애인 근로자 월급은 39만 원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서는 전체 임금 근로자하고 비교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전체 임금 근로자라는 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장애인이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장애인 장애인 월급을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난 9년간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급 격차는 원래 그 9년 전에 117만 원 선이던 게 176만 원대로 벌어졌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4,500여 명이었던 게 10,000명이 넘도록 증가를 했고요. 심지어 그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할당 파이가 있잖아요. 네. 일정 수준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전체의 3.1%, 공공기업은 3.6%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민간 기업 중에 절반 이상 58%가 이 고용 의무를 어겼고요. 그래서 고용 대신에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치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할 바에는 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좀 고용 회피 관행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고용부담금 뭐 일종의 벌금처럼 내는 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걸 내는 게 낫겠다.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회사는 회사대로 이행 가능한 좀 수준을 만들고 네. 또 어떻게 하면은 채용한 회사들에게 더 많은 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네. 세제 혜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100만 744명이었습니다. 2018년 때 75만 2,900여 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33%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상당히 늘어났네요. 네, 그 우울증 진료를 받는 환자가 해마다 이렇게 뭐 꾸준히 늘긴 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까지 이제 넘어선 거죠. 전체 환자를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 좀 격차가 많이 나요. 남성이 32만 6천여 명인데 여성이 67만 4천여 명.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9%로 가장 많았고 30대, 6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기가 쉽죠. 뭐 서비스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취약한 일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 코로나 때 특히나 이제 그런 직격탄을 맞고 영향을 크게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그나마 한 가지 조금 희망적으로 관점을 틀어보자면 병원을 가고 진단을 받는 게 좀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막 정신과 약을 먹는다 하면은 되게 쉬쉬하거나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스스로도 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좀 그런 의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오픈하는 네. 문화가 조금씩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그런 20대 여성 통계라든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20대 여성이 힘든 사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구체적인 좀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조인정
평론가는 학창 시절이 어땠나요? 그때 학창 시절로 고등학교 시절로 중학교 시절로 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선뜻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 드는데 글쎄요. 뭐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네.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또 그때 잘 나갔거든요. 그랬나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 네, 공부도 잘했고 일단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뭐 잘한 걸로 해야죠. 공부도 잘했고 품행도 방정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자,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요즘 뭐 할매니얼 이런 문화도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위안을 주는 게 최근에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난데없이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저도 사실 한 달 전인가 해봤었어요. 네. 조윤정 기자는 생활 기록부에 보통 이제 장래 희망 예. 적히는데 어떤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 방송인 하고 싶다고 있더라고요. 시사본부 출연? 재미나는 거는 뭐 게임을 성실히 배우려고 한다. 수련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것들인데 요게 지금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NS에 이렇게 학생부를 떼보고 사진으로 그걸 캡처해서 올리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급 건수가 늘어났어요.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이때가 한창 이게 붐이 일었는데 148만 3천 건이 발급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건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별거 없어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을 되돌아보거나 이때는 내가 과학자라고 얘기했었구나. 아니 나 지금도 패션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든가 잊고 있었던 나를 상기해보고 네. 혹은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작은 걸로도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또 좋은 것들 뭐 개근을 했다. 네. 뭐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응답하라 2015네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겁니다. 또 이런 걸 투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성장했던 과거 학창 시절의 내 모습과 어설픈 새내기 직장인에서 차차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지금의 그 성인이 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또 해보신 분들 인터뷰에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여도 1년만 꾹 참고 버틴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사랑스럽고 인간관계가 좋았다고 말한 선생님들의 응원에 힘을 입었다. 지금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활동도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이런 건데 사실 성인이 돼서 어디 가서 사랑스럽다는 얘기 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떼보면 사랑스럽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런 겁니다. 그때 추억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생활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콩으로 박상호님 지나치게 밝음이라고 적혀있더군요. 네. 지나치게 밝음 좋은 겁니다. 네. 그런 또 학창 시절도 너무 소중하고 또 아이들과 그런 아빠 엄마의 추억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일생 한센인을 돌보며 소록도 천사로 불렸던 마가렛 간호사의 폐쇄 소식이 전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네요. 네, 추석 연휴에 이 소식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애도를 또 표하시고 그때 많이 접하셨을 텐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백수선 간호사. 지난달 29일에 88세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원래 폴란드 태생인데 1959년에 구호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파견이 됐거든요. 근데 근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안 돌아갔죠. 아마 이 간호사분이 되게 유명해서 이 일대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근무 기간이 끝나고도 한국에 남아서 39년간 동료 간호사인 마리안네 그 한국명 고지선 간호사와 함께 소록도 한센인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왜 그 시절 하면은 이제 왜 막 문둥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 의사들조차도 접촉을 꺼리고 막 치료하는 걸 거기에 접근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그때 맨손으로 환자들을 직접 소독하고 고름 다 짜서 닦아내고 그렇게 치료를 도왔죠. 환자들은 뭐 수녀님, 마가렛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고인은 작은 할매라는 애칭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동료 간호사 마리안네 간호사가 큰 할매고 요 마가렛 간호사가
작은 할매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때 이제 고령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2005년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 이때도 뉴스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귀국한 뒤에는 단기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록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선종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고요. 대한간호협회와 전라남도 고흥군은 닷새 동안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그리고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 국민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네, 장례식은 어디신가요? 오스트리아에서 일단 열리고요. 네. 현지 시간 7일 한 성당에서 열리는데 마지막까지 다 주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서 인스브루크 의대에 기증됩니다. 네,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 한국면 백수선 이분께 또 명복을 다시 빌립니다. 네, 선정하시고요. 자, 조윤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연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천 위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순천에 있어가지고 네.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언제 나오시나 했는데 드디어 시사본부에 출연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동안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는 남다른 지역인 바로 순천입니다. 많은 시민들 만나고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가장 아팠던 말은 어떤 말이었고 가장 또 힘이 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요? 가장 아팠던 얘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야당하고 협치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시냐. 왜 자꾸 이렇게 막 공산 전체주의 이런 거 강조하시면서 싸우기만 하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출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출신 아니냐. 예, 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념 드라이브 같은 게 너무 세게 걸리게 되면은 과거에 뭐 전라도 빨갱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난의 시절 같은 것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저도 많이 느꼈고, 가장 그래도 힘이 났던 얘기는, 글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미련이 남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천하람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으면 이것보다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얘기였습니다. 당대표 도전은 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뭐, 떨어졌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네. 뭐 민주당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순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은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연휴라서 특별히 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은 어떻든가요? 이게 제가 보면 참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이 연주하시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추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남에서도 민주당 내부 상황이랑 똑같이 친명계, 비명계 유권자들이 갈립니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도 친명, 비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약간 도덕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시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가 이렇게 뭐 사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적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민주당 지지자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살려면은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빨리 구속시켰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대선에서 이겼으면은 좀 패배자도 포용하고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하다가 이번에 큰 코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도
호남에서도 이게 정당한 그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보시는 비율도 과반은 안 됐지만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호남에서도 다양하게 있고 지금 민주당이 별로 유능함을 못 보여주고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일당 독점인데 별로 뭐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피로감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호남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제3당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양양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호남을 좀 포커스하는 게 아마 다 그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방적인 여론만은 아니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자, 현안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뭐 중요한 경기들은 보고 계시죠? 그럼요. 네. KBS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이 한중전의 클릭 응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이나 게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성중 의원은 이런 여론 왜곡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TF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차이나 게이트 또 선거의 조작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래서 개그 콘서트가 인기가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이런 얘기하면 또 내부 총질한다 왜 그러냐 할 텐데 이게 참 모르는 게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애당초 그 응원하는 팀 클릭하는 그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 측에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그 서비스고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클릭할 수 있도록 서로 그래서 많이 클릭하는 뭐 대결을 재미삼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해외 IP로 VPN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든 매크로를 돌리든 애당초 포털에서 이런 걸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국민들의 뭐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뭐 로그인을 해서 부당하게 투표를 했다. 이러면 당연히 업무 방해도 되고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이거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열려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 팀만 뭐 9대1 정도로 나온 경우가 아니고 예전에 카자흐스탄인가 키르기즈스탄인가 이런 데도 막 엄청 높게 나와요. 막 90%씩 나와요. 이게 재미삼아 하는 거거든요. 네티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차이나 게이트니 게다가 좀 다음 같은 경우가 약간의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됐다. 중국이랑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 성향 있는 포털을 같이 때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게 저는 굉장히 질 낮은 선동 정치가 아닌가. 저는 되게 우려하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백보양보해서 만약에 정말 정치 기사에 댓글을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드루킹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단체로 달고 이런 거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응원하는 이 서비스에다가 지금 차이나 게이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붙이는 거는 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천 위원장님 그래도 정서적으로 네이버는 그렇지 않은데 다음에서는 중국이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통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한두 사람이 매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물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네티즌들이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해서 그 어느 국민이 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 90%가 한중전인데 중국을 응원하는구나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뭐 중국 응원하는 쪽에 그냥 뭐 재미삼아 많이 클릭을 했겠거니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가지고 우리 국력을 지금 물가 잡고 민생 잡고 해야 되는 시기에 무슨 뭐 TF 만들고 하는 거를 지금 이런 데다가 정치력이나 국력을 쓸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2의 드루킹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죠. 드루킹 할 거면은 더 빡센 거를 하지 왜 지금 중국이랑 지금 축구하는 거에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더 빡센 거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이다. 네. 자,
어느새 이 천하람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네. 자, 잘 들려서 좋은데. 네. 자, 목소리가 더 커질 만한 이슈로 또 가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자, 사전 투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되고 다음 주 이제 11일이 본선거일인데, 자,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천 위원장께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우선 저는 정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뭐 국민의힘에 다소 안 좋게 나오거나 뭐 대통령에게 다소 안 좋게 나와도 이제 또 예전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랑 비슷하게 샤이 보수가 있다. 뭐 또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와 실제 민심은 다를 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 결과 까보면 됩니다. 이게 강서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접전 지역들이죠. 약간 민주당에 유리한 접전 지역 서울 민심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서울에서 특히 서울의 접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결과를 받아들고 제대로 방향을 다시 잡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현상 유지나 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상대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천 위원장 말씀은 있는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아직까지 그 결과를 속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제대로 좀 읽는다면은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벌써부터 젖잘싸니 뭐 샤이 보수가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심을 좀 더 중도 확장적으로 내지는 세대 확장적으로 가는 흐름을 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선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궐선거이니까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가장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자, 선거 비용 4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애교로 봐달라. 1년에 1,000억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로 봐달라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보궐선거에 964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 민주당은 선거 비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태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칩시다. 그럼 국민은 비판 못합니까? 국민은 비판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전형적으로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후보 내면 안 되는 선거에서 후보 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그 외에도 민주당의 여러 위선과 내로남불들이 쌓여가지고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좀 더 잘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랑 똑같은 잘못하면서 쟤네들이 더 큰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 할 얘기입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보궐선거에 유책한 정당인데 또 유책한 인물을 공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쟁점을 최대한 안 부각되도록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쟁점인데. 근데 여기다가 후보는 무슨 애교라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오히려 부각시키고 또 이거를 당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니네도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싸움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쟁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서구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맞아 이거는 국민의힘 유책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였지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구청장이 돼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애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은 과거의 민주당보다는 좀 더 잘하겠고 어떤 부조리가 덜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인간들이네라고 되면은 지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민생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여당 왜 뽑아줘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선거의 방향성이나 메시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참 되게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상당히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만약에 당이 요청을 하면 천 위원장은 강서구로 와서 좀 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당에서 문건도 내려오고 그랬어요. 강서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해라. 또 강서구에 가가지고 강서구 식당에서 또 이렇게 선거 운동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적인 큰 틀의 전략이나 메시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서구에 식당 가서 밥을 몇 번 먹는다는 것이 과연 이 선거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식사를 한다면은 천 위원장의 식사량이 또 만만치는 않을 테고요. 그럼요. 남들 2배, 3배는 먹을 수 있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낙선을 한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대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좀 지나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하고 싶었을지 저는 의문이고, 근데 어찌됐든 공천을 했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전당적으로 당력을 완전 집중해가지고 이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하는 판을 굉장히 크게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무슨 언론인들에게 국민의힘이 졌지만 잘 싸웠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당에서.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강서구청장 선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긴 선거였잖아요. 근데 이긴 선거를 이번에 졌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게 되면 특히나 수도권 선거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울 정도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지게 된다면은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게 비대위로 갈까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본다면요. 사실은 가야 정상일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기 때문에 출마 희망자들이 그 사람들의 힘이 반발이 그렇게까지 크게 터져 나올지는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선거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용산의 의지 아니겠는가. 용산에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 얼굴로 수도권 선거를 이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좀 다른 어떤 선택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여전히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가깝죠? 네네. 저희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잘 소통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서 원희룡 비대위 체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미리 얘기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정답지 유출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분석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는 안 일어나게 만든다. 네,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 비대위가 일단은 지금 장관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친윤 색태가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해서 수도권 선거에 크게 플러스 알파가 되겠느냐.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예. 김을 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재산 관련된 사안도 있고요. 또 발언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지금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3명이죠.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자인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장관으로서의 자격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저도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청문회를 보고 저도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이해 못할 행태가 나오는 게 지금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게 약간만 돌리면은 저는 강서구 청장 선거에 최고 도움이 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쪽 청문회라도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었죠 아마 그때 제대로 비판하고 그러면 굉장히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조국 장관이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했던 기준을 우리 쪽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강서구 청장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표를 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리 지금 당정일체를 강조하면서 가고 있다지만은 여당이라고 해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입법부의 일원 아닙니까?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견제는 해야 되는데 약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터무니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당조차도 청문회를 거부하는 후보자다? 어느 국민이 그런 분들을 쉽게 납득하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 여야 정치권의 소통이 좀 꽉 막혀 있다. 협치는 물 건너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제안은 해왔습니다만 대통령실로부터는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마땅히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구속영장 기각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 이유, 목적은 뭘까요?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계속해서 민생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이재명이 행정가 이재명에 비해 가지고 별로 콘텐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어느 정도 그립을 되찾은 시기에 민생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한번 만납시다라는 타이밍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구체적인 아젠다가 없었어요.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붙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그냥 특별한 아젠다도 없는데 민생 얘기하려고 만납시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후에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자리였다면은 만나가지고 대통령께서 자주 표현하신 대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났으면은 국민들께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거창한 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제안 내용만 봐도 별로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수용을 할까요? 아마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큰 외교적인 이벤트가 끝나고 와가지고 뭐 야당 대표들을 여러 불러가지고 뭐 보고를 하는 식의, 뭐 보고는 아니지만 어떤 상의를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지금 굳이 한다면은 뭐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의 좀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다 열어놓고 민생에 대해서 우리 둘이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제대로 건수를 좀 더 다듬어가지고 대통령실이든 이재명 대표든 추진을 해야 일이 되지 그런 식으로 그냥 열어놓고 만납시다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만한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조명받는 인물이 주목받는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자, 천 위원장도 내년에 이제 순천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으실 텐데 자, 내년 총선 생각하면 한동훈 장관 출마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야 뭐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긴 할 겁니다.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우리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인기가 좋은 것이 유능함과 세련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느 정도 본인이 잘하고 자신 있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괜히 별명이 뭐 조선 제일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타격은 입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타격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완전히 등 돌릴 정도의 타격은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 여전히 저는 출마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은 뭐 크게 유리할지 이런 거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특히 또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그냥 뭐 강남에 편한 자리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많이 폭발력이 줄어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천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최근에 이제 용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차출되고 있다. 이른바 용산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용산 공천되는 인력들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해서 많이들 출마해요. 그렇게 새로운 인재 등용하는 등용문인데 그분들이 메리트를 가지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50% 선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통령 사진 걸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거를 홍보물에 넣는 게 의미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 연휴 때 보면은 수사 또 형사 이런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이 재방송이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그게 흥미도 있고, 네, 또 그때 또 고생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지난번에 명절 연휴 때 더 많은 사고가 생긴다 그런 말씀도 또 주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사건 사고 이제 우리 일상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깜짝 놀랄 뉴스가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 관련한 뉴스들 종종 접하실 텐데 이른바 MG 조폭이 대거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브리핑을 하면서 분노를 참아냈던 신준호 검사도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조폭 관련 콘텐츠가 또 문제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 2일 날 국회 행안위 소속의 국민의힘 정의택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자신의 뭐 문신을 과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부적절한 그 얘기들을 하고 그런 걸 하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11명 정도 있더라. 그게 이제 대충 그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른바 조폭 유튜버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상상이 안 되시죠? 아니 실제 조폭인 사람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말하자면 뭐 저 부산의 폭력 조직 20세기파 활동 전력이 있는 모 씨가 36세 모 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실제로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시비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뭐 맨주먹으로 어떻게 싸우는가 이런 사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을 올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폭 활동했던 사람이 올린 동영상이고 실제 이 사람은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그 특수상해죄로 수감이 됐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 조폭이 아닌 경우에도 그냥 막 문신만 그려놓고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유사하게 그렇죠. 네. 자기가 조직 폭력배인 마냥 신용하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 자유죠. 왜냐하면 그건 뭐 그게 특별히 법에 어긋나게 되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됐지만 실제로 그게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 네. 다만 이제 그들이 진짜 조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사실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이들까지 유튜브를 보게 될 텐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텐데 방금 전에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는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폭이나 폭력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조폭이라고 하면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폭력적이죠. 예. 또 불법적이죠. 그렇죠. 과거에 전통적으로 전국구 조폭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 주요 수입원은 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세를 포탈하는 형태의 주류 도매 과정의 유통에서의 어떤 거를 하거나 아니면 성매매 관련된 이런 된 형태에 개입해서 인력을 공급해야 되든가 이게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쯤에는 어떤 각종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제의 물품 조달 같은 개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조폭들은 기존에 있는 조폭 관련된 부분에 수익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예 활동의 영역 자체가 옮겨오고 있다. 그러려고 하면 뭔가 보여지고 비주얼하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대단히 뭐 이걸 뭐라 하나 조잡스러운 문신들을 하고 나와서 일종의 깡패같이 이 길거리에서 뭔가 뭐 이런 형태를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마치 거기서 뭐가 돈벌이가 될 것 같은 형태의 컨텐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조폭 동영상 유튜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 콘텐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이 되는 겁니까? 모르죠.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실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본인들은 진짜로 한다고 하고 만약에 갔던 배우를 세워놓고 시비 붙는 척해서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은 몰래카메라다. 이렇게 한다 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 뭐 진짜 조폭이라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신들의 범행이나 또 범행 수법이 다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건 상관없이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이유는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겁니까? 예. 조회수를 통한 유튜브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조은희 국회의원실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채널을 확인해 봤더니 어떤 채널 같은 경우는 뭐 5억 3천, 3억 5천. 예? 이 정도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월 500, 뭐 아니면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조금 불명확합니다만 그러니까 적지 않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불법 자금의 유통 구조로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불법 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런 조폭 동영상을 보는 심리는 뭐고 또 후원을 하는 그 이유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웅 심리.
특히 이제 왜곡된 형태의 청소년들한테 끼치는 폭력을 미화하는 것, 그 폭력을 미화하는 것이 실제의 영화나 이런 것보다 더 리얼하게 연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영 심리가 작동해서 작은 돈으로 후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지불하는 형태는 이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조직원을 유통하는, 조직원을 모집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되고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를 불법 자금의 유통 경로, 세금을 포탈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과장된 액션을 하고 과장된 뭐 욕을 한다든가 과장된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한다든가 외제차를 타고 이것도 다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어떤 설정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보는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그런 심리를 또 유발시킬 가능성도 실제 뭐 여러 동영상을 배 프로파일러께서는 보셨나요? 예. 저도 이제 몇 군데 보고 실제로 이제 이 조폭을 관리하는 제 아는 제자들, 막 경찰들. 근데 실제로 관리가 일정 정도 저기 인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의 조폭들은 조폭 관리 대장이라는 걸 통해서 네. 시도경찰청에 관련된 조폭들, 그러니까 기존 조폭이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폭들은 유튜브 상의 조폭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관할인지가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타내는데 이게 경기 관할도 아니고 서울 관할도 아니고 자칫 글로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뭐 동남아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쓴다고 하면 이건 동남아 조폭인가? 근데 또 실제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쪽 조폭의 유파들도 분명히 여럿 있습니다. 네. 이게 막 섞여버리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이제 조폭이든 조폭이 아닌 사람이 조폭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동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조폭 등 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저격하는 내용의 또 유튜브 내용의 채널도 있다면서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격투기 선수 출신인 어떤 사람이 내가 참교육을 하겠다. 조폭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수원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조폭들한테 시비를 걸어가 그걸 찍어서 올려갖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 또 반대로 조폭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폭행을 해갖고 문제가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과 보복이 나타나는 응징과 보복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일부에서는 또 이게 서로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설정. 그러니까 조회수 올리느냐고. 그래서 아니 조폭의 동영상을 지금 조회수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적인 형태의 컨텐츠 자체와 그것을 유발하는 컨텐츠가 나타나고 그것을 또 고발하는 컨텐츠. 이게 막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글쎄요. 조폭의 신원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사적인 어떤 처벌이라고 하는 건 국가형벌권에 대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도 반응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조회수가 올라가고 수익이 창출되고 반대로 그걸 또 이제 조폭들이 와서 폭행을 하면서 그 장면 자체가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이게 엉망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유튜버가 있으니까 제 유튜브 방송이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범죄가 범죄를 낳거나 또는 모방 범죄 우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영상을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들, 특히 우리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나 예를 들면 어떻게 때려야 된다. 뭐 어떻게 괴롭혀야 된다. 뭐 어떤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범죄 상황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이런 모방 범죄는 심각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노출되는 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학교 폭력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되고 이런 조폭들이 또 그런 학교 폭력에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신입 조직원으로 또 이렇게 데려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런 또 채널을 또 열어갖고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거는 아주 최악이죠.
근데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제재해야 될지 관할 이야기도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온라인에서 이런 범죄 유사 행위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면 좀 특별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버라든가 이런 본사가 미국이라든가 다 외국에 네.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형태의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심각히 국가 정책상 고민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말 그대로 그럼 왜 그런 유튜브는 그 규제하려고 하고 이 다른 형태의 폭력성 높은 어떤 컨텐츠들은 놔두느냐 이런 또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하나의 컨텐츠만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폭력성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이제 도박 사이버 도박과 연결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서버를 3개 띄워놓고 폭력물, 도박물 같이 하고 거기에 2가지 섞어갖고 거기에다가 인신매매까지 3가지 섞을 같이 해갖고 운영하는. 근데 그 서버는 외국에 있는. 그러다 거기다 합법 채널까지도 연결하는. 이런 굉장히 다중적인 방식의 범죄 방식이 지금 이 조폭 유튜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걸 뭐 단순히 좀 다른 종류의 유튜브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횡행해 왔지 않냐. 그게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침투에 들어온 것 같은. 배프로파일러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하등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좀 제도적으로나 뭐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라서도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형태는 정책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국에 서버가 있고 외국에 본사가 있다고 뭐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불법적인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늦고 실제로 우리의 국가사법권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정도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칠 뭐 2차 또 피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제도적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정책 당국자들은 많으시니까 어떤 조치든 좀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이 끝난 후유증들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기운 내시는데 좋은 방법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시 활기찬 한 주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